사실 외국인의 시선을 빌어 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야 너무 익숙해 잘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들의 눈에는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TV에는 수없이 많은 외국인 패널들이 출연해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다루는 유튜브 콘텐츠는 언제나 높은 조회수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100년 전, 그러니까 조선에 살았거나 조선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조선을 어떻게 봤을까요? 다행히 개항기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방문기 형식으로 책으로 남긴 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을 한번 방문하고는 푹 빠져 평생 한국 풍경을 그림으로 남긴 영국인 화가가 한 명 있습니다. 한국을 가장 사랑한 세계적인 화가지만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일제가 조선을 장악했던 1921년 9월 20일, 지금의 서울 소공동에서는 한 서양인 여성 화가의 그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림 전시회 자체가 생소했던 그 시절에 서양에서 온 여성 화가가 서울에서, 그것도 한국의 풍경, 한국 인물화 등을 모아 전시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에는 조선 총독부 고위급은 물론 서양인의 눈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궁금했던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다녀갔다고 하죠. 이 전시회를 개최한 인물이 바로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입니다. 이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그녀는 후에 런던, 파리, 하와이 등에서도 한국 그림 전시회를 가졌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한국 관련 책도 여러 권 냈습니다. 1946년 출판한 올드 코리아, 고요한 아침의 나라도 그 가운데 하나죠. 이 책은 아래에서 잠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녀는 우리나라의 풍광을 유럽에 알린 최초의 서양 화가로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원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라며 아쉬워했죠. 스코틀랜드의 유복한 가정의 막내딸이었던 그녀는 정식으로 미술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28살이 되던 1915년 언니와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일본의 강렬한 매력에 빠져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 판화도 배울 겸 일본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4년 뒤 조선을 여행하면서 그녀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녀가 자신의 언니 스콧과 조선을 여행하기로 한 1919년은 일본의 무자비한 식민지배에 맞선 3.1운동 직후였는데, 그녀는 위책에서 한국의 모습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깊은 비극에 휩싸여 있었다. 수천 명에 달하는 한국 애국자들이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있었고,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도 고초를 겪고 있었다. 그들은 폭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저 줄지어 행진하면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외쳤을 뿐인데도 그런 심한 고통과 구속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한국인에게서 강렬한 인상을 받은 그녀는 이후로 많은 조선인들을 만나고 여러 지역을 돌면서 100여 점이 넘는 목판화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수도 서울뿐 아니라 평양, 함흥, 원산 등을 여행하며 왕실의 공주, 정치인뿐 아니라 길에서 만난 할아버지, 아이들, 여인들까지 폭넓은 사람들을 만나 화폭에 담았는데요. 그녀가 주로 거주한 곳은 서울이었는데, 당시 서울의 인구는 약 30만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극히 숫자가 적은 서양인들은 서로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영사전을 만들기도 했던 제임스 게일 박사와 교류하며 비교적 빠르게 조선 사회로 스며들었는데, 그의 소개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소개받아 그들의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낯선 이방인 여성에게 조선 사회가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았을 텐데, 게일 박사 덕분에 평민들은 물론 상류층도 직접 그릴 수 있었죠. 모델로 서달라고 부탁하기도 어려웠던 85세의 외모 대신 김윤식을 직접 그리기도 했는데요. 1919년 가을, 일본으로 돌아간 키스는 한국에서 그린 인물화와 풍경을 한 백화점에 전시하게 되는데요. 이 전시는 한반도 밖에서 한반도를 소재로 연 최초의 전시회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1921년 다시 한국을 찾은 그녀는 위에서 언급했던 소공동 그림 전시회를 열었고, 후에 런던, 파리, 하와이 등에서도 한국 그림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책도 여러 권 썼죠. 키스는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시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그녀는 한국 최초로 여성을 위한 의과대를 창설한 로제타 홀 박사와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셔우드 홀은 당시 난치병이자 위험한 전염병, 폐결핵 퇴치에 가장 앞장선 인물로, 그가 키스에게 요양원 모금을 위한 크리스마스 실 제작을 요청해 직접 그리기도 했는데요. 보통 화가들은 자신의 그림에 낙관을 남기는데, 키스는 자신이 그린 크리스마스 실에 자신의 한국 이름인 기덕을 찍었습니다. 영국 화가의 한국식 낙관이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했다는 느낌이 드는 대목인데요. 1919년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래로 17년 동안 여러 번 다시 돌아와 수채화, 목판화, 동판화, 드로잉 등등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우리나라 소재 작품은 약 66점으로 당시의 관혼상제, 각 지방의 특색이 담긴 옷, 구한말 관료와 궁중악사, 종묘제례관, 유학자, 금강산 사찰의 공양간, 원산 풍경, 평양 대동강변에서 빨래하는 모습 등등 이제는 사라진 우리의 옛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풍광을 유럽에 처음 알렸음에도 그녀는 한국인들에게는 잊혀진 화가였습니다. 아마 그런 화가가 있었다는 사실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에 머물던 서양인들이 전부 강제 추방당했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으나 끝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1956년 삶을 마감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국내에 남겨진 작품이 거의 없었으나 2006년부터 그녀의 그림이 국내 여러 미술관을 순회하며 전시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송영달 이스트 캐롤라이나대 명예교수가 미국, 캐나다 등 유명 미술관을 설득했기 때문인데요. 위 1946년 키스가 펴낸 올드 코리아,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2006년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리아로 완역한 이가 바로 송영달 명예교수죠. 원서에는 조선방문기와 더불어 키스가 그린 39점의 그림과 함께 설명문이 함께 수록되어 출판됐지만 송 명예교수는 여기에 27점의 작품을 더해 총 66점을 수록했습니다. 혹 기회가 되신다면 위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녀의 작품 몇 개만 살펴볼까요? 1919년 그린 미망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키스의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은 각 장의 앞에 실린 누이, 스콧의 글입니다. 스콧은 당시 조선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위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온화하면서도 슬픈 얼굴을 한 이 부인은 한국 북부 출신의 여인이다. 모델을 서려고 내 앞에 앉았던 당시 일제에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몸에는 아직도 고문당한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였고 원한에 찬 모습은 아니었다. 타고난 기품과 아름다움이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인이었다. 이 과부는 남편의 죽음을 마냥 슬퍼할 처지가 못 되었다. 외아들은 일제에 끌려갔고 그녀는 언제 그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였다. 아들은 3.1운동에 적극 가담한 애국자였다.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여름이었다. 여자는 전통적이고 폭넓은 크림색 치마를 입었고 그 속에는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저고리는 뻣뻣한 삼배였다. 북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풍습대로 머리에 두건을 두른다. 무척이나 더운 날씨인데도 여자는 그런 두건을 쓰고 있었다. 여자의 머리는 숱이 많고 길었으며 그것을 따서 머리에 감아올리고 있었다. 스콧의 설명처럼 이 여인은 가출옥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왼쪽 뺨과 목엔 고문의 흔적이 선명하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과 자태엔 어떤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키스와 스콧은 3.1운동 후 일제의 잔혹함을 실제 목격했기 때문에 책 곳곳에서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식민지배에 분노했고 3.1운동 후 감옥에 갇힌 여학생을 만난 경험을 스콧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루스라고 불리는 이 여학생은 반질거리는 까만 머리를 등 뒤로 따내렸다. 기품이 고고한 얼굴이었고 치아는 하얗고 뺨을 붉으스레했으며 새까만 눈동자는 반짝거렸다. 슬픈 표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환희에 넘친 표정이었다. 여학생은 왜 자기가 학교의 명령을 어기고 독립운동에 참가했는지 또 어떻게 체포되었는지 말했다. 동정을 구하는 표정이라기보다는 승리한 자의 모습이었다. 뿐만 아니라 우연히 길에서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는 독립운동가에게 경외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의 자질 중에 제일 뛰어난 것은 의젓한 몸가짐이다. 나는 어느 화창한 봄날 일본 경찰이 남자 죄수들을 끌고 가는 행렬을 보았는데 죄수들은 흑갈색의 옷에다 조개 모양의 삐죽한 지프로 된 모자를 쓰고 집신을 신은 채 줄줄이 엮여 끌려가고 있었다. 죄수들은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그들을 호송하는 일본 사람은 초라해 보였다. 이렇듯 키스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위 여인을 포함 모두 3명의 독립운동가를 그렸죠. 다음은 민시가의 규수라는 작품입니다. 키스는 그림 속 여인이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는 단서를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는데 이 작품에는 일본에 의해 시해된 명성황후의 친척으로 프랑스의 외교관으로 파견되었던 최초이자 마지막 인물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최초의 주불공사는 1899년 3월 프랑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한 이범진이고 민시성을 가진 주불공사는 세 번째 공사 민영찬입니다. 즉 그림 속 여인은 명성황후의 조카딸이자 충정공 민영환의 조카인 것이죠.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머리 부분의 장신구도 섬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마와 귀를 가리면서 윗부분은 드러내는 조바위와 그 앞으로 늘어뜨린 산후구슬은 당시 상류층 여인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스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그리고 싶었던 것은 코끝만 살짝 나온 신발이었고, 그래서 실내에서 신발을 신게 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신은 신발은 당시 상류층 부녀자가 신던 운해라는 것으로 앞코가 제비의 부리같이 생겨서 제비부리 신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겉은 분홍색 비단으로 만들고 신의 코와 뒤꿈치에 세모꼴의 녹색 비단 혹은 붉은 비단을 바른 후 그 위에 푸른색 구름 무늬를 장식했습니다. 외국인이지만 운해의 우아함을 알아보고 그걸 신게 했으니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평양 동대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일본인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보기 어려웠던 당시, 그녀가 화고를 펼치면 구경꾼이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이른 새벽과 초저녁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양의 동대문이 1392년에 건축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서울 동대문만큼 웅장하지는 않지만 무게감과 연륜의 은은함이 배어있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문화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동대문의 중후한 멋과 기품을 잘 표현할 수 있었고, 이 작품은 미국의 아시아 퍼시픽 박물관의 엘리자베스 키스전 때 대표작으로 선정되어 전시회 도록에 두 쪽 크기로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스와 스콧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은 조선엔 그리고 조선의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고국과 너무나 다른 산과 들 그리고 하늘은 발길이 닿는 곳곳에서 두 자매는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의 풍경은 마치 조바위를 쓰고 서 있는 한국 여인의 차분한 얼굴처럼 평안하고 조용해 보였다. 한국의 경치는 너무나 아름다워 때때로 여행객은 기이한 감동을 맛보게 된다. 그 풍경의 아름다움은 한국 문화의 유서 깊은 전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성루의 야산이나 대동강변을 걸어보면 시간의 초월한 황홀경을 느끼게 된다. 이 감각적인 즐거움은 고국의 풍경, 가령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의 전원을 산책할 때의 느낌과는 사뭇 다르다고 했죠. 키스는 특히 원산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원산에 대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원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하늘의 별마저 새롭게 보이는 원산 어느 언덕에 올라서서 멀리 초가지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노라면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느낀다고 썼죠. 엘리자베스 키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우리 문화를 세계 각국에 알렸습니다. 1940년 이후 더는 한국에 오지 못했지만 광복 후 우리나라를 소재로 한 그림, 역사, 문화,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글을 함께 묶어 1946년 이 책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첫 페이지에서 당시 일본에 있던 메가더 장군에게 헌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대부분의 미국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훌륭한 문화를 가진 나라임을 알리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짝사랑하다 한국인들에게도 잊혀진 그녀를 오늘 하루 정도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